자, 그러면 계속해서 2부 가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녹화하는 겁니다. 자, 풀스크린 놓고 이거 제가 1부 찍은 다음에 이 스마트마니하고 덤마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를 예비하는 스마트마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0명, 2000명이 있는 사장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얻어서 거기에 공장을 1, 2천억을 들여서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쪽 스마트머니에 들어가 있고 예비를 한다고 보면, 이쪽에 레깅하고 덤만이고 후행하는 이쪽은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사는, 내가 한 달 월급 받은 거에 95, 96%를 쓰고 저축 거의 못하면서 그냥 생계 유지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 있다 보면은 그만큼 미래를 대비하거나 예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되는 대로, 후행지표 나오는 대로 후행성을 띠는 그러한 소비를 하는 형국을 띌 거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있는 무슨 저 중산층이나 빈곤층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스마트마니에 들어가 있는 이쪽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 보는 입장이 더 보수적이고 예리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일부에서. 자, 그러면 하여튼 5.5% 유지한 다음에 이제 부러질 건데,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B부터 먼저 볼게요. 우선 유지를 하고 나서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와서 부러지게 되면, 이 가장 위험한 게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좀 이제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브라질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는데, 요번에 기자회견 7월 달에,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죠. 그 금리 3.5%에 동결하면서 총재께서 그 기자회견하면서 Q&A 하면서 얘기하신 거에서 딜레버리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딜레버리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에서 자발적 딜레버리징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99 일어나지 않아요. 자발적인 딜레버리징은. 더군다나 지금처럼 제로금리에 이 눈먼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 이거는 강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를 보셔도 알 거고요. 미국 리먼 사태 났을 때 지금 미국이 가계부채가 많이 내려와서 80%, 70% 됐다고 하는데, 그게 가계부채가 어떻게 줄었겠어요? 리먼 겪으면서 죽은 거예요. 리먼 겪고 다 부러지고 망하고 부도가 나고 그 난리통을 겪으면서 딜레버리징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더 됐어야 되는데 충분히 안 됐죠. 구제금융이 들어오면서 다 살려주는 바람에. 한국도 97년에 IMF가 나면서 모든 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딜레버리징이 되는 거지, 멀쩡히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 자본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딜레버리징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약에 한국이 난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총재가 임기를 다하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딜레버리징은 안 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율 1250원에서 1350원 문제, 기자가 질문했더니 대답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 물어보지 말라고. 뭐 총재가 답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답을 거부하겠습니다. 비슷한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박스권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1250원 간다고 제가 틀린 거 아니고 1350원 간다고 제가 맞은 거 아니라고. 이건 지금 너무 일러요. 큰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1400원, 1500원 올라가면서 우리가 큰 FX 리스크를 맞을지, 두들겨 맞을지, 서버런 데 크라이시스를 두들겨 맞을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한국이 정말 저 103%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정부 부채 다 뛰어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1100원, 1000원으로 안정세로 들어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흘러가겠죠. 그럴 확률 저는 0.0000001%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한국 정부에서 계속 금수저를 따라가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금고니 뭐니 문제 생겨서 안 좋아지면은 금융권에다가 뭐에다가 6조 갖다 집어넣고, 지금 6월 한 달에만 주담대 상황 보면은 7조가 늘어났다 그러죠. 잘한다야, 잘한다. 올해 매달 계속 늘어났지만, 주담대가 새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6월 달에만 7조. 어마어마합니다. 특례로 나왔던 게, 올해 초에 나왔던 게 40조였잖아요.
특례론 상관없이 그냥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저 집주인들 보증금 못 돌려주는 역전세에 따른 그거에 따른 거, 또 더 대출 규제 늘려주고 빚을 더 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 그냥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나락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게 터지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지금 보고서는 야 1250원 갔으니까 1660원 갔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걱정하는 거 일 안 생겼으니까 우리 다 이제 발 뻗고 두 다리 잘 뻗고 자면 돼라고 생각하시면 틀렸다는 거죠. 이게 아직 지금 벌어지기 막 이제 시작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가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은 100%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고, 이 사이클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미국만 봐도 2007년에 5.25%를 도달을 하죠. 미국에서 2004년부터 꾸준히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려서 5.25에 도달을 하고 2012년이 돼서야 부동산이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즉 미국도 이때 5년이 걸렸어요. 2007에 고점 찍고 2008, 2009 난리 나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2012년에 저점 찍고 5년이 걸린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제 시작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C를 보면은, 자, 그러면 우선 당장 지금 인버트 돼 있는 이 일드 커브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지금 당분간은 인버트 된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상반된 정책으로 인해서. 즉 Fed 펀즈는 계속 높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2%는 여기에 높게 있을 거고, 마켓을 봤을 때 이 스마트 머니가 봤을 때 분명히 침체가 오고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10년짜리는 낮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상반된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한 몫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플랫은 할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터지면 바로 일드 커브가 플랫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는 낮춰야 되잖아요. Fed 펀즈를. 그리고 경기 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건 아니면 그냥 디프레션이 오건 리세션이 오건 어차피 장기도 오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거는 그만큼 성장을 할 여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성장을 할 여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제가 터지면 거의 플랫은 하면서 낮아질 거예요. 이게 일드 커브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금리 하락. 그러나 문제는 리먼 백배가 터지고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생기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미국 부채가 40 트릴리언이 넘어가겠죠. 지금 32 트릴리언이고 앞으로 4년 동안 8 트릴리언을 얹어서 1년에 2 트릴리언씩 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얹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 때만 해도 1년에 1 트릴리언 얹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2배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barring what? 컨디션이 리먼 100배 같은 게 안 나고 지금 현 상태 유지된다고 봤을 때 1년이 2 트릴리언이에요. 이자까지 해서. 만약에 리먼 비슷한 게 나가고 난리가 나고 그거에 따른 금융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금융구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겠어요. 리먼 당시 2008년에 TARP이라고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들고 와서 행크 포슨이 딱 얘기한 게, 그때 당시에 2008년에 당장 급조한 돈이 750 빌리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다 못 막죠. 택도 없죠. 근데 급한 불만 끈 게 이 정도인데, 그러고 나서 13년이 흘렀고 제로 금리를 13년 동안 했어요. 밸런스시트는 500 빌리언에서 9 트릴리언을 갖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리먼 터졌을 때 들고 나와야 되는 구제금융 사이즈가, 이게 750 빌리언 10배만 따져도 7.5 트릴리언을 들고 나와야 돼요. 한순간에 다 막으려면. JP 모건 같은 거 지금 에셋 사이즈가 4 트릴리언인가요? 너무너무 모든 게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2 트릴리언이 그냥 40 트릴리언 가는 건 금방일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리먼 사태 비슷한 거 한번 터지면.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뭐 망할 거 망하고 정리가 되고 했을 때,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40 트릴리언 플러스로 되어 있는 미국 정부 부채가 어떻게 돌아올 거냐. 바로 이게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포지티브 일드 커브는 포지티브 일드 커브인데, 이렇게 한참 0에서 많이 떨어진,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0에 많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단기 금리는. 근데 제 말씀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heightened,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로 되면서 10년, 30년 물은 장기 물은 더 올라가 있겠죠. 더 많이 돈을 줘야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트레저리 입장에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포지티브 일드 커브는 포지티브 일드 커브인데 되게 고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이 더 큰 이자를 낳는 결과가 생기면서 달러가 점점 약세가 될 거다. USDX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락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갖고 나올지. 브릭스가 골드백드 커런시를 갖고 지금 들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큰 영향이 있냐. 이게 굉장히 큰 한 수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브릭스가 가져 나와서 얘들이 어떻게 엑스큐트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한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유로화에 대해서도 문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여러 개의 다른 나라가 이렇게 공용 화폐로 쓴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 통화 정책이나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고 봐야겠지만 이게 다 잠잠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달러의 심각한 약세가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골드백드 커런시를 가지고 나오면서 저는 중국일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중국이 혼자 못하고 지금 브릭스로 같이 갖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게 갖고 나왔을 때 달러는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C 뷰고 그러면 그 달러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자, 제가 요 D 슬라이드는 조금 더 자세히 그 다음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D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 그럼 서머리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D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 글을 보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헛소리다라는 그런 댓글을 몇 개를 봤거든요. 다른 분들이. 예,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도 엄지척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 뷰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댓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걸 확고하게 믿는 게 제가 분명히 원유 값이나 커머디티가 듀얼 커런시로 이 쿼트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SDR을 끼고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그러니까 IMF 돈인 SDR을 끼고 나오는 단일 수도 있고 미국이 가서 SDR을 끼고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중국이 근본위제를 들고 나와서 갑자기 뿅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먼저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듀얼 커런시가 나오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브릭스가 이 골드 베킹에서 갖고 나오는 게 이거의 시작이고 이 분명히 듀얼 커런시로 나오는 게 나옵니다. WTI랑 브렌트 원유가가 블룸버그나 로이터 스크린 봤을 때 지금은 다 달러로 그냥 하나만 나오지만 이게 두 가지 커런시로 뜰 거예요, 분명히. 달러가 그만큼 힘을 많이 잃을 거예요. 이게 대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놈들이 이걸 갖고 나와서 이게 문제가 생길 거고 미국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등 떠밀려서 미국도 근본위제로 가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제가 예전에 금 얘기를 몇 번 했을 때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다음에 벌써 골드 컨버전으로 갖다 묶어놨다. 러시아가 벌써 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오해하시는 거거든요. 요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금 본위제하고 금을 연동시켰다는 거하고 환율을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 브릭스가 가지고 나온다는 새 화폐는 뭐 전혀 스트럭처랑 전 뭐 본 게 없어서 하여튼 자세히 나와서 뭐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커버를 해볼게요. 왜냐면 제일 문제가 역시 통화정책일 거고 그거에 따른 이자율 결정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 화폐들하고 같이 공존을 한다는 건지 뭐 지금 보니까 인도는 벌써 안 하겠다 그러고 뭐 사우디는 끼고 싶다 그러고 하여튼 얘기가 많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의 힘이 그만큼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금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돈이잖아요, 금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폐라는 거는 커런시는 전부 법정 화폐인데 암호화폐도 화폐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거냐, 암호화폐. 이 모든 화폐들이 결국은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무책임하게 통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 보면 결국 진짜 돈이었던 금이 다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금을 당연히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요번 지난 영상에다 댓글 물어보신 게 브릭스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네 생각 어떠냐, 뭐 8월 달에 시작한다는데 시간이 없다 막 그러시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전에 또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 금을 사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올린 영상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비트코인이 왜 빵원인지 아니면 뭐 1달러가 될 수 있는지라는 영상에서 그 돈하고 화폐 차이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소 한 마리하고 닭 10마리 전당포 그려가면서 그걸 보시면은 제가 왜 금이 계속 금이 유일한 돈일 수밖에 없는지, 진정한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이 돈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자산 관리라는 1, 2, 3, 4부 해놓은 거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고, 2023년 재테크 트렌드에서 제가 요 끝에 그 엔딩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붙여놓을게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금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 드렸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통화량 대비해서 그전에는 통화량이 요만큼이었기 때문에 금값이 이렇게 결정되면 지금은 통화량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금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다. 요걸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린 게 이 재테크 트렌드 편이에요. 금 사세요, 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다 못 보셨으면은 그걸 보시면 금을 제가 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아실 거고, 지금 이게 1900불에서 2100불 박스권 움직인다고 지금 팔아야 되냐, 금값이 왜 안 올라요, 금값이 떨어지네, 이거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봐요. 제가 2010년 초 그때 금 살 때가 1100불 뭐 이랬었거든요. 1100불에서 1200불일 때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저 사회생활하고 나와서 제가 뭐 예전에 800불, 이때는 학생이었고 뭐 이러니까 그때는 돈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지금 1900, 2000, 2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야말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아운스당 2만 불이 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에 아운스당 35불이었던 금이 얘가 800까지 가나요? 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배 이상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그게 달러가 디프리시에이트 하는 거니까, 금하고 놓고 봤을 때 이런 일이 10배, 20배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금을 그냥 사시라 그런 거고, 이게 내가 뭐 1980에 샀는데 1900 갔다고 80불 아운스당 잃었다 그래갖고 막 분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통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이거를 10,000불, 20,000불 갈 거를 보고서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돈을 따겠다는 게 아니라 내 wealth preservation으로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 1분 1초가 급하니까 빨리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은 그냥 내가 뭐 부동산 하나 사놓고 나서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뭐 죽을 때 애들한테 물려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뭐 10% 20% 남겨 먹고선 팔아야지 그런 어프로치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금을 봤을 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금을 봤을 때 지금 한 번에 대체될 수가 없죠. 기축통화, 달러 뭐 지금 트레이드 커런시나 세틀먼트 커런시나 그 본드 채권 마켓이나 모든 걸 봤을 때 하루아침에 달러가 대체가 될 수는 없는데, 듀얼 커런시로 분명히 커머디티가 표기가 되는 그게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블룸버그나 우리가 로이터 스크린 봤을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자초한 게, 미국이 계속해서 자초하고 있는 게 무책임하게 계속 부채를 내고 늘리고,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많이 늘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 보면서 생션 갖다 얹어버리고 자기네 말 안 들으면은 괴롭히는 거죠. 예, 거의 분리죠, 분리. 깡패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데, 물론 미국 편은 미국 편입니다. 제가 러시아 편이나 중국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힘을 많이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파이낸셜 워페어를 봐도 그렇고, 인포메이션 워페어를 봐도 그렇고, 프로파간다를 봐도 그렇고, 힘을 점점 잃고 달러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거기다가 더 떨어뜨리는 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정부 부채 레벨 가 있는 거고, 자기의 그 컨피던스를 이로전 하고 있는, 갉아먹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계속 미국 가도 되나, 이러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로마 제국이 됐건 영국 파운드가 됐건 전부 다 기축통화로서 쓰이던 그 법정화폐가 멸망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돈이 귀환을 하죠. 이게 결국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등 떠밀려 가지고 근본이자를 직접 도입해야 될 거다. 그 시점이 와야 될 겁니다라는 게 제 뷰인 거고요. 이때 이제 진짜로 금이 10배, 20배가 이제 뛰는 상황이 올 거고,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 골드 베킹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거, 러시아 거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 있는 뭐 M2 통화량이 2,000조다. 돌아다니는 게 돈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20% 골드 베킹을 한다는 건 400조, 20%인 400조어치 금을 보관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즉, 그 다음에 100원을 정부에서 찍을 때마다 저렇게 특례론이 됐건, 뭐 레골랜드 사태가 나가지고 50조를 갖다 풀건, 뭐를 하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하든지 거기에 돈을 찍을 때마다 100원당 20원어치 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그게 근본이제예요. 스위스는 1999년까지 골드 베킹을 하고 있다가 폐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대국민 투표를 했어요. 20% 골드 베킹 하자.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갖고 있는 국고의 20%를 금으로 갖고 있자. 실패했어요, 이거. 안타깝게도. 근데 결국은 돌아올 겁니다. 그럼 스위스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골드 백드 커런시를 유지하고 있던 CHF를 갖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요번에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조금 흠집이 나긴 했지만 금융적으로나 이것저것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이고 금융 선진국이고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계속 노력은 해요, 혼자서. 예, 근데 이제 브릭스가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브릭스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미국에 제대로 한 방을 매기는 거고.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시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저는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골드백드 비트코인이 나오면 저는 100% 삽니다, 이걸. 골드 베킹이 된, 골드를 뒤에 내재 가치로 가지고 베킹이 돼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돌아다니면 이건 100% 사는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골드 베킹에 대해서 더 어그리를 안 하실 거고, 문제는 만약에 골드 베킹을 한다 그래도 진짜 문제는 이 금을 어디서 누가 보관하냐가 문제죠. 왜냐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안전하게 자산을 빼돌릴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이거에 가장 장점이 있는 건데, 만약에 골드베킹이 들어가는 순간 그 비트코인이 정말 빚이 나려면 그 뒤에 받치고 있는 금이 어딘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이 금을 이 금을 푸틴이 가서 뺏어올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골드베킹 한다는 게. 근데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골드베킹이 되는 순간, 골드베킹이 된 비트코인이 있으면 그건 사지 말라 하셔도 제가 먼저 가서 살 겁니다. 러시아 금 연동 혼동하시지 말기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댓글인데, 그 댓글에 그 좋아요도 몇 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이상이라는 소리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한 다음에 뭘 했냐면, 미국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거해버리고, 너 달러 못 써,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달러 디노미네이트 된 해외채,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립돼 버렸잖아요. 다른 그 나라들하고 거래하는데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무슨 막 원유를 뭐 수천억, 수조씩 사는데 현금을 들고 와서 지불하라 그럴 수도 없고, 일렉트로닉 페이먼트가 이게 정지가 돼 버리니까, 그렇다고 한 국가가 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달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열받으니까 금으로 연동을 시킨 거예요. 이 금으로 연동을 시켰다는 거는 백킹하고는 절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컨셉이. 전쟁하기 전에 US 1달러가 러시안 루블 80였는데 전쟁 시작하고 난 다음에 120으로 가치가 떨어지죠. 디프리시에이트 합니다. 그럼 이 순간에 지금 달러 스위프트에서 제거돼가지고 제외돼서 쓰지도 못하고, 이거를 달러로 살라고 하니까 자기네 러시안 루블이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열받으니까, 이때 푸틴이 처음엔 뭐라 그러냐면, 달러 이자도 나 그냥 루블로 낼 거야. 처음엔 이렇게 말을 해요. 루블을 받아 가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 배째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에 연동된다는 것도 쪽팔리기도 하고, 그 생션을 받고 있다는 게 열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달러를 엿먹일 방법을 구상을 하다가, 얘들이 뭘 하냐면, 푸틴이 예를 들어 러시아에 있는 원유를 사고 싶다. 한국이 사진 않겠지만, 한국이 만약에 러시아 원유를 사고 싶다 그러면 러시아 중앙은행에 금 1g을 갖다 주면 루블 5천 루블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연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제가 한국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스프롬한테 5천 루블을 이거를 주기 위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에다가 1g의 금을 갖다 주면 5천 루블이 나오니까 이걸로 가스프롬한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달러를 산 다음에 달러를 게즈프롬한테 주면 게즈프롬이 그걸 가져가서 중앙은행한테 주고 중앙은행이 그걸 받고 달러를 받은 다음에 달러가 쌓일 거 아니에요, 러시아 중앙은행에. 그게 그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그냥. 즉 러시아 중앙은행에 달러가 아닌 달러 대신 금이 쌓이는 거고 달러를 홀대시킬 수 있는, 즉 미국이 생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약간 일종의 한 방 먹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절대 러시아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전체 통화량의 뭐 25%를 금으로 베킹하기 위해서 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니네 나하고 같이 거래할 때 러시안 루블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너 러시안 루블 줄 때 달러 갖고 오지 마, 싫어. 금을 가져와 그냥. 그래서 그걸 금을 연동시킨 거예요. 이건 지금 브릭스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요거 혼동하신 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자, 브릭스가 지금 하는 건 하여튼 뭐 어찌 됐던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처럼 저렇게 지금 무책임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선진국들, 중진국들이 전부 다 통화 정책을 남용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저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그거를 거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브릭스가 그쪽으로 한 발 내디뎠다는 거에 저는 당연히 박수를 보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미국의 적대심을 가지고 뭐 했는지 뭐 이런 폴리티컬한 위저는 다 빼고 그냥 금융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에 100%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 단지 유로처럼 통화 정책이라든지 환율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러한 넘어야 될 산은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trial and error, 시행착오가 계속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거를 성공을 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근본 위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래 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금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말씀드려 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900, 2100 이거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붙을 것 같으니까 통화량, 찍혀있는 통화량 대비해서 그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1년 지났는데 1700불 된다고 저한테 막 너무 욕하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이게 제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은데 내 은은 뭐 안 사신 분들보다는 사시는 게 좋겠죠. Why not?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놀리지가 없고 제가 은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JP모건이 은을 많이 갖고 있다고 다들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무거워서 금 80개 갖고 있는, 은 80개 갖고 있느니 금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은도 돈이 됐었죠. 은도 계속 돈으로 쓰이고 중요한 메탈이고 중요한 프레셔스 메탈이니까 사시고 싶으시면 why not?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얼마 됐죠? 27분. 오케이. 그럼 27분 괜찮아요. 이거 4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갈게요. 자, 실전 트레이딩. 와, 실전 트레이딩. 자, 제가 I told you so라고 말씀드리기는 싫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돈 잃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열받는 건 아는데, 제가 왜 계속 이놈의 마켓 디스코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이 마켓 디스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지난주에도 15,444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마켓 디스코드가 안 나왔어요 라고 계속 중얼댔잖아요. 변곡점을 찾는 상황에서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는 거는 뭔가 벌어지기 전에 그걸 미리 가서 포지션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5,400 갔을 때 찍고 15,380 갔다가 15,100, 15,200 왔다 갔다 할 때 프론트 런 해서 포지션을 15,300 아니면 15,444에 숏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고 싶잖아요. 미리 진을 치고 있고 싶잖아요. 프론트 러닝이라는 게 앞서서 진을 치고 있고 싶지만, 이 진을 치려면 이 마켓 디스코드가 진짜 나와야 돼요. 저도 예전에 트레이딩 할 때는 벌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10년 전이라 그러면 아마 15,444에 혹은 14,444에 숏을 쳤을 수도 있어요, 미리. 그리고 나서 돈 잃은 다음에 포기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계속 나이 먹고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변곡점을 찾는 순간에는 이 마켓 디스코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스팀이 빠졌다. 오르는 장에서 변곡점 찾고 숏을 칠 때는 스팀이 빠졌다는 거를
확증을 해야 되고 떨어지는 장에서 이제 다 떨어졌다 반등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도 역시 마켓 디스코드를 찾아야 되는 지난주 보면은 계속 한 일주일 이상 15,000에서 15,200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고 요때 나온 이 지금 숏 들어간 이거 중장기 숏 들어가고 형님들 살짝 숏도 쳤잖아요. 이때가 지금 11일 화요일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숏에 미련을 못 버리고 형님들하고 중장기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숏을 살짝 쳤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CPI가 3%가 나오면서 1580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15,850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15,700인가 뭐 이 정도 됐는데 이게 2021년에 16,500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지금 96%까지인가 갔거든요. 한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프론트 러닝 하는 게 미리 진을 치고 있다는 게 위험해요. 그러면 지금 18일 내일이죠. 18일 화요일자로 이제 COT가 나올 텐데 우리가 주말에 보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다시 또 숏 다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항복했겠죠. 시청자분 중에서 8개월 동안 존버했다고 하시는데 진짜 대단하시고 리스펙트. 정말 헤드스 오프. 대단하신 분인데 8개월간 존버를 하셨다 그러면 나스닥을 11,000에서 숏을 시작하셨다는 건데 돈 얼마나 잃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컨트랙을 몇 개를 숏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억대로 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손실 보시는 게. 근데도 저는 뭐 언제 변곡점이 올 거라고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오늘날에 15,700 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숏을 못 칠 것 같아요. MD가 안 나왔거든요. 13,800일 때 1444 들어간다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선 기웃거렸고 15,000일 때 15444 괜찮아 보여서 기웃거렸지만 MD가 없으니까 제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KBS 말씀드리는 건 꼭 MD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MD가 안 나오고 떨어질 수도 있고 MD가 안 나오고도 변곡점이 와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번에 지난 3, 4주, 4, 5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이 MD를 계속 중얼거렸는데 진짜 MD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변곡점이 찾아오질 않고 계속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 MD를 그래서 제가 이놈의 MD를 맨날 기다리는 겁니다. 라는 거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MD는 한 가지의 지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더 관심 있게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뭐 RSI를 봐라, 뭐 P 레이쇼를 봐라 이런 거 말고 뭐 RSI 70이 넘으면은 과평가된 거니까 팔면 된다. 이렇게 좀 판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RSI 80은 뭐 충분히 올라간 건지 90은 충분히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값이 3배가 뛴 게, 그러니까 제가 PIR 같은 거 보면서 집값 판단하실 때 이것만 보면 헷갈려서 가격 보시면 헷갈립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인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요인은 주식시장에서 변곡점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판단할 때 쓰는 요인이 요 마켓 디스코드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분명히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보는 그런 지표가 있으실 텐데 공중파에다가 그거를 댓글에다가 올려주실지 모르겠는데 뭐 공유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공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나중에 그 많이 도움 주신 시청자분하고 같이 조인트로 해서 그 시청자분 초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한 수 배워도 되고 트레이딩 쪽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또 배워도 되고 하여튼 제가 늘 그런 뭐랄까 현명한 되게 제가 한 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댓글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MD가 나왔냐 이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이 MD가 나왔다는 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그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막 비밀리에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그냥 뉴스 채널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CPI라든지 무슨 고용지표라든지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값이 오르지 못할 때 그 호재에 상응하는 좋은 반응이 나지 않을 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때를 터닝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하고 제가 보는 뉴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뭔가 다른 특별한 걸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은 없어요. S&P 500 보면은 지난주에 큰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고요. 약간 약세죠. 그러니까는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다우를 봤을 때 롱이 올랐습니다. 살짝.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게 다우였고요. S&P는 그냥 지지부진, 러셀도 그냥 지지부진,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 제가 요번에 가져온 거 요것도 아예 이렇게 하나 넣어드릴게요. US 달러 퓨처스인데, US 달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가 조금 중요해졌잖아요. 저게 100 밑으로 내려왔는데, 95, 90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가가 올라가고,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다시 잡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되게 좀 중요한 순간이 됐어요. 보시면은 2022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3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때 중장기 투자자 빨간색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세, 달러가 강세일 거다. 즉 달러 대비 다른 화폐를 숏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 대비 다른 화폐를 숏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화폐가 약해질 거다. 달러가 강해질 거다라는 뷰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113 USDX 찍고 쭉 내려갈 때 이제부터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110, 105, 100으로 쭉 떨어지는 이 입장을 보면 중장기 투자자들이 다른 커런시의 숏을 줄인다. 즉 다른 커런시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뷰죠. 그럼 달러가 약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빨간색이 크게 차지하고 있을 때는 달러가 강세, 이렇게 적은 빨간색이 적은 양이 있을 때는 달러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건 문제죠. 파월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가 약해지면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 잡는데 그만큼 어렵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이 CPI가. 그래서 저는 5.5%에서 절대 안 낮출 거다. 올해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그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공고. 자, 한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국졸, 초졸 수준이라 가르쳐 주시고 예, 짚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붉어질 것. 야, 이거 몰랐어요, 저 이거. 예, 계속 붉어질 것. 레드 이걸로 썼는데 붉어질 것으로 한참 평생을 쓴 것 같아요, 저. 예. 아마 제가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받아쓰기 하면 한 2, 30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빵점 받을 수 있겠다. 어려운 건 모르니까. 값어치, 이것도 알았었는데 틀렸고, 뭐를 안 한다, 이거는 항상 헷갈려요. 이게 안 다음에 희응이 있으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항상 헷갈리고, 이 됐음하고 됐음도 이게 항상 헷갈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앞으로 계속 틀릴 거예요. 비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지적받고 발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형하고 문자하다가 야반도주를 야밤도주라고 썼더니 형이 비웃고 혼내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야밤이 아니다. 야반도주다. 하여튼 제가 한국말 어색한 거 죄송하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저 맞춤법 같은 거 잘 몰라서 틀리는 거 참 죄송합니다. 쪽팔리고 죄송한데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계속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유한타 열심히 저 광고해야 됩니다. 저 광고비도 열심히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맛있게 드셨다고 메일 한 분 받았어요. 한 분. 더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한 분은 무슨 치킨을 드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궁금해서. 홍콩에도 제가 홍콩에 있어서 이걸 조인하거나 시켜 먹을 수는 없지만 홍콩에도 사실 한국 치킨이 몇 개 있거든요. 내내 치킨도 있고 굽네 치킨도 있는데 저는 튀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굽네 치킨을 종종 먹는 편입니다. 치킨 이벤트 신청하실 때 꼭 솔풀경 이거 넣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솔풀경 이름을 달고 조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광고비도 올려줄 수 있고 다른 혜택도 줄 수 있고 시청자분들 모아가지고 무슨 컴피티션하고 무슨 뭐 트레이딩 대회 하는 것도 있고 뭐 한다고 다른 혜택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공짜 치킨 원하시는 분들은 구제를 하나 여시고 싶은 분들은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 열어서 트레이딩 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2부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요번엔 좀 길었습니다. 예, 다음엔 좀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